세상 성세 부동산세 양도세 세상 세금 너무 많아 안수남의 세세세. 네, 국내 세무 분야의 전문가 베테랑이시죠. 안수남 세무사님과 함께 세상의 세금 상식들 세세하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남의 세세세 이어집니다. 2주 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각 주택에 대한 과세 규정들, 기준들 하나하나 좀 집중적으로 네. 알아보는 시간 네.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 양도소득세 절세에 있어서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뭐 최고의 절세 방법이다. 맞습니다. 많이들 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에 한 개의 주택만 갖고 있을 때는 거래 시에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네. 다만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거래에 나섰다가 이게 2주택 이상으로 인정받아서 세금 폭탄 맞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예. 다른 나라하고 비해서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요건도 까다롭고 네. 특례 규정도 많고 그다음에 너무 자주 바뀌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또 일반인들은 비과세 받고 싶은 욕망에 이걸 살짝 눈속임으로 아. 조금 유장 전입을 해놓는다든지 네, 네. 유장으로 가짜로 용도변경을 해놓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했다가 다 그런 것들이 들키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비과세 받는 줄 알고 팔았는데 나중에 비과세가 안 돼버리거나 지금처럼 다주택자 중과세가 유예 규정이니까 다행이지 예. 다주택자 중과세로 전환되는 순간에 세금 폭탄을 맞아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절대로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또 주변에 비전문가들한테 조언을 구하지 마시고 네. 반드시 전문가를 대면 상담해서 네. 유료 상담을 꼭 받으셔야 돼요. 무료로 하면은 책임이 안 실어집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유료 상담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슈가 있으면 한 분한테 상담 받지 마시고 두 분, 세 분한테 또 확인하셔야 돼요. 크로스 체크도 좀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뭐 찾아보니까 규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급한 마음에 실수를 좀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세무사님께서 직접 접하신 사례들 좀 황당한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1순위가 예. 한번 앵커님 오피스텔은 주택일까요? 아닐까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헷갈리죠? 네. 이게 왜 헷갈리냐면 세법마다 다 다르게 규정을 그렇죠.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다르고 취득세 다르고 종합부동산세 다르고 부가가치세 다르고 종합소득세 다르고 네. 규정마다 다 다른데 일반인들은 한 가지만 알아요. 광고하고 하나 문구만 생각나서 네. 예,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그 광고 문구가 있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주택에서 빠진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거는 취득세 중과세 규정 때 광고예요. 네.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이거는 이제 1세대 예. 1주택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니까 거기서는 사실상 실제 용도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이 돼버리고 네. 업무용으로 쓰면 주택으로 안 보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가 옛날에는 이제 매입세 공제 받으려고 환급 받으려고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다가 주택으로 임대를 전환시켜줬어요. 네. 그런데 부가세 신고를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일반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부가세 주택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었던 그렇습니다. 건데. 또 어떤 사람은 계약 맺을 때 특약사기다고 써놨어요. 주민등록 전입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확정일자 안 받는다. 그러면 주택으로 안 들어갈 것이다. 예. 세무공무원이 모르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세무공무원이 현장을 나가본다는 거지. 아하. 나가서 실제 용도를 확인해봤더니 네. 주택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확인돼가지고 추징당하는데 네. 이게 오피스텔 1, 2억짜리 때문에 세금 10억 추징당하는 사례도 나와요. 네. 이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너무 이렇게 큰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예. 진짜 오피스를 갖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주택이라고 인정하고 네. 예,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이제 서류상으로 주택인지를 이제 증빙하는 부분보다도 네. 실제로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나와서 집중적으로 검증을 맞습니다.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세법마다 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네. 이게 좀 규정이 좀 복잡하잖아요. 함정들이 네. 좀 곳곳에 숨어 있다고 볼 수도 네. 있을 것 네. 같은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다가구 주택이 문제예요. 네. 우리가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는 네네. 공동주택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으니까 무조건 문제가 공동주택이죠. 없어요. 네. 또 다중주택 이것도 단독주택이라고 딱 구분돼 있으니까 상관이 무조건 없는데 단독주택이고. 다가구 주택이 건축법상으로는 단독주택이에요.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네. 공동주택으로 취급을 합니다. 공동주택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세대 1득 비과세 규정에서 네네. 이게 전체를 비과세를 안 해줬거든요. 어. 그러니까 19가구 중에서 하나만 비과세를 네. 해주고 18가구로 세금을 매겼어요. 네네. 그러면 다중주택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똑같죠, 그러면. 또 단독주택 집 방 4칸 중에서 3칸 임대 주고 한 칸 주인 사는 것도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불만 때문에 네. 다가구 주택도 이제 비과세를 해주게 됐어요. 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네. 어떤 건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네네.
다가구 주택 요건에 맞게 건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요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예. 첫째는 3계층 이하야 됩니다. 층수가. 3계층. 3계층 이하. 네. 그다음에 세대 수도 19세대 이하여야 돼요. 방금 말씀하신 최대 19세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이 200평 이하여야 됩니다. 연면적 660제곱미터. 맞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상태에서 이걸 구분해서 거래를 하시면 안 돼. 일괄로 19세다 그러면 19세다 한 한 번에 사람한테 다. 다 팔아야 돼. 네. 한꺼번에 팔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네. 어디서 위반이 나오냐면 네. 이제 대학가 같은 데 가보면 보통 1층은 근생, 2, 3, 4층, 3계층을 다가구로 짓거든요. 아, 그러니까 전체가 3계층이 아니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제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네, 있어도. 근데 근생을 그대로 놔뒀으면 네. 상관이 없는데 이게 네. 세가 안 나가잖아요. 네. 그게 1층을 다가구로 바꿔버려. 어허. 그러고 나서 팔 때 그냥 팔아버려 모르고. 네네네. 그러면 4계층이 돼버리잖아요. 넘어버리네요. 넘어버리죠. 네. 그러면 이거를 세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전입세대 열람이라고 해서 예. 그 주민등록 전입되어 있는 것이 다 나타나 있어요. 국세청은 네. 전산에서 확인하면 다 나타나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4계층 썼다는 걸 확인해가지고 네. 요건 위반. 그래서 단독주택 탈락돼 버린 거죠. 네. 또 많이 걸리는 건 뭐냐면 옥탑이라고 있어요. 옥탑. 옥탑방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대학가도. 옥탑을 옥탑 방으로 써버려도 걸리고요. 예. 옥탑 자체를 불법으로 증축을 해가지고 네. 쓰다가 월세 한 2, 30만 원 더 받으려고 증축을 해놓으면 원래 요건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여야 되거든요. 네. 8분의 1을 초과해버리면 이것도 축수에 들어가 버려요. 네. 그리고 난리가 납니다. 이제 월세 조금 더 받겠다고 그 요건을 예. 좀 벗어났을 때. 불법으로 용도 변경했다가 걸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다가구 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양도하기 전에 꼭 네. 전문가한테 상담 받고 파셔야 돼요. 큰일 그러니까 이제 납니다. 네. 보통은 가구별로 구분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 아닌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네. 지켜야 될 요건이 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으니까 하나하나 네. 좀 유의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주택 한 채를 단독 소유하지 않고 네. 이제 공동지분 형태로 같이 갖고 있는 경우 이 경우도 지금 주택수로 맞습니다. 들어갈 수 많이 있다는 놓치세요. 네. 예, 그냥 지난번에 한번 오신 분 중에는 딸이 돈을 사라고 대주니까 따님 지분을 3분의 1로 집어 넣어놨는데 네. 따님은 전혀 의식을 못했고 그다음에 어머니는 3분의 1 지분이니까 딸이 주택이 있다고 생각을 못한 거죠. 네. 그 3분의 1 지분 가지고 1억 5천에 5천만 갖고 있다가 15억짜리 아파트 팔아서 세금 5억을 맞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지분으로 소유한 것까지도 주택수 다 들어가는데 네네. 다만 상속 받을 때 이 예외죠, 공동 상속 받으면 예, 지분이 가장 큰 사람 지분을 보게 돼 있어요. 예. 지분이 똑같으면 거기에 살았던 사람. 안 살았으면 거기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연장자로. 연장자로 결정을 해서 한 사람 걸로만 보고 네. 나머지 소수 지분권자는 주택수 빼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만 제외되고 예, 매매 당시에 지분이 들어간 거는 10분의 1만 들어가도 한 채로 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네.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상속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동지분 형태인 경우에만 이제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것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중심으로 저희가 다양한 차원의 주택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하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보고 있는데 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농어촌 같은 곳에서는 이제 다가구 주택을 새로 지어서 펜션으로 네, 네.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펜션이니까 일단은 영업용 시설로 구분이 될 텐데 네. 이 경우에도 어떤 면적들은 주택으로 취급을 하기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펜션을 짓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예. 예, 관광법에서 짓는 것도 있고요. 근린 생활로 지어서 펜션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시골의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농가 부업소득이라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를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다가구로 짓고 그다음에 펜션 영업을 하면 이거는 영업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 주택수에서 빼줘요. 근데 거기서 보통 펜션에서 살면서 펜션업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일부러 본인들이 거주를 해보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그것이 겸용주택으로 취급돼요. 어허. 일부 주택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네네네. 이게 주택수가 카운트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살거나 네네. 관리인이 사는 경우 많은데 네. 이런 경우는 이 주택수에 포함되니까 반드시 이거를 본인들이 거주를 했을 때는 이건 한 채 가졌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다른 집 팔 때는 양도세 문제 생긴다는 거 아시고 최근에 이제 에어비앤비라고 또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죠. 예, 근데 주택에서 에어비앤비를 하시면 반대로 이거는 주택이 안 돼버려요. 그래요. 비과세가 안 돼버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주택으로 보유하다가 네. 에어비앤비를 하다가 그냥 팔아버리면 비과세가 안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를 취소를 하시고 네. 다시 주택으로 복귀를 시켜가지고 네. 일정 기간 보유를 하셔야지 옛날 주택 보유 기간하고 다시
용도동의 한 기간하고 네네. 통산을 해서 네네. 주택 보유 기간을 계산해 줘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해서 수익용으로 활용하는 것까지는 좋으신데 네. 그 기간은 주택으로 안 봐준다. 네. 이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뭐 각각의 이게 주택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혹은 그렇게 취급을 안 했으면 좋겠는 사람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따져봐야 될 예, 부분들이 예. 있습니다. 네. 이제 겸용주택 말씀을 하셨으니까 상가 겸용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네. 말씀하신 대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더 넓으면 주택으로 본다. 다만 네. 여기에는 이제 12억 원 이하라는 가격 조건이 있는데 네. 이거 넘어서면 그럼 그냥 이제 일괄적으로 주택으로 안 보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주택이 조금이라도 더 크면은 전체를 주택으로 봐주다 보니까 이제 과대하게 문제 생기는 거예요. 강남 같은 데는 막 100억짜리가 나오거든요. 예. 그 100억짜리 다 비과세 돼 상가까지 비과세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12억이 넘는 고가 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은 네. 주택만 비과세를 해주고 주택으로 쓴 상가는 면적에 비과세를 대해서는. 안 해주는데 예. 이제 주의할 거는 12억, 13억 약간 넘어가시는 분들 있어요. 예. 그 13억이라고 쓰면은 네. 주택 부분만 비과세되고 오히려 상가에서 양도세가 2억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거래가의 기준이 되는 거래가의 거죠, 기준이라. 12억 원이. 그러니까 그때 언저리 나오는 것들은 세금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예. 차라리 전체 비과세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거래가액을 오히려 낮춰주고 어허. 세금을 전체를 비과세 받는 것이 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받으려다가 세금 폭탄 맞아갖고 네. 오히려 나한테 들어온 돈 인감 네. 소득이 달라져 버립니다. 12억 원이 기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예. 손해까지 좀 잘 네. 따져봐야 될 것 같다. 주택에서 10억을 바로 빼주면 참 좋을 텐데 네. 전체 거래가액 갖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예전에는 이런 경우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휴양지, 이를테면 강원도 동해안 쪽 이런 네, 곳에 네. 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 이런 거 사다 놓고 네. 실제 주거용으로는 쓰지 않고 1년에 뭐 한두 달 가서 사시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이 경우 지금 주택으로 안 보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게 투기 수단으로 좀 변질될 가능성도 있어 그게 보여요. 이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면 예. 상시 주거용으로 쓰지 않으면 주택이라 하더라도 예. 그 별장은 주택수에서 빼주는 거예요. 어허. 상시 주거를 안 썼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휴양지에다가 그런 아파트나 연립주택 사놓고 네. 가끔 이용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걸 주택에서 빼주려고 보니까 네. 전국 유명한 곳에 다 집을 사놓고 특히 제주도 같은 거 사놨을 때 예. 주택수에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투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주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은 네. 상시 주거용으로 안 썼다 하더라도 어허. 그거는 주택으로 인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거 마찬가지. 어린이집 아파트 안에다 어린이집 꾸며서 영업용으로 쓰잖아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 어린이집 끝나고 주택으로 언제든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아파트에다가 기숙사로 직원들 기숙사를 썼을 때도 네. 마찬가지요. 네. 원래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택수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건물의 형태가 아닌 권리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네. 이를테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입주권, 네, 분양권 이런 것들 이거 뭐 갖고만 있어도 주택수로 지금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원래는 주택이 아니어서 취급 안 했는데 네. 이게 때문에 이제 투기가 바람이 부니까 조합원 입주권은 2006년도부터 주택수에 포함을 시켰고요. 예. 취득세에서는 2020년도부터 조합원 입주권하고 분양권이 네. 취득세에서는 다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네.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할 때 종합부동산세는 유일하게 주택에다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네. 그것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하고 예. 그다음에 양도세 비과세하고 중과세, 네. 취득세 중과세 규정에서는 조합원 입주권하고 그다음에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네. 그거는 취득할 때 주택수 계산을 하니까요. 예. 취득해서 잔금 내서 아파트로 변할 때 기준 갖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예. 조합원 입주권 취득할 때 몇 채냐, 네. 분양권 취득할 때 내가 몇 채냐에 따라서 네네. 3주택이면 그 사이에 또 팔았을 거 아니에요. 네. 팔고 난 다음에 중공 떨어서 입주를 하더라도 네. 중과세를 먹어요. 음. 취득 시점에서의 주택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복잡하지만 네, 아무튼 네. 권한을 취득하는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예, 거. 예, 예. 조금 전에 저희가 휴양지 아파트 이런 거 얘기하면서 네. 이제 언제든지 사람이 주거하는 형태면 주택으로 본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사람이 살 수 없는 형태의 건물, 이를테면 농어촌에 있는 폐가들 많잖아요. 이 그게 경우는 문제예요. 어떻게 봐요? 그게 문제예요. 폐가 정도가 예. 1년만 안 살았냐, 10년 안 살았냐, 그다음에 복구비가 1,000만 원 들어가냐, 1억 들어가냐에 따라 다른데 네.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원래 폐가는 주택수에 안 넣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중요한 집을 팔 때는 네. 이걸 완전히 멸실하고 멸실을 먼저 하는 게 없애버리고 좀- 난 다음에 네. 깔끔하게 하고 파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작용이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쭤볼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격과 지역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얘기인데 예. 이제 1억 원 이하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상으로는 세법상 네. 여기에 대해서는 주택수로 치지 않는데 네. 그런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도 이런 가격에 따른 어떤 배제 그게 요건이 없어요. 있습니다. 없는데 네. 취득세는 전국에 1억 이하, 네. 수도권 밖에는 2억 이하까지도 주택수 빠져요. 네. 예, 종합부동산세도 지금 4억 이하까지 빼주거든요. 네. 근데 1세대 1득 비과세 규정에서는 제외시켜준 거 없습니다. 요거는 뭐 1억 원 이하든 뭐 3억 원 이하든 1,000만 원짜리 다 가격과 들어가고 상관없이.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만 네. 지방에 3억짜리 네. 1세대 2주택자로서
1억짜리 네. 다주택자 중과세에서는 빠지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비과세에서는 제외 기준이 없다. 모든 주택이 다 들어간다. 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에 대한 이야기고 네. 저희가 오늘 중점적으로 다뤘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까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알면 알수록 좀 복잡한 느낌이 있는데 오늘 집중해서 보시면서 정리가 좀 되셨길 바랍니다. 안수남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